안녕하십니까. 2016 대입 무전공학과 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 안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저는 성광여자고등학교 장미주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전공학과 입시에 영향을 주는 2026학년도 대입 이슈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 무전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까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불과 한 달 전이죠. 나왔던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신설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입 이슈가 있을까? 무전공학과에 어떤 것이 영향을 줄까?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도 무전공학과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년 대학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이라는 뉴스가 작년에 나왔죠. 평균 25%가 넘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5%가 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고2, 그러니까 현재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슈, 무전공 인원이 확대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전공 입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험생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24년도에서 2026학년도까지 보았을 때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전체적인 전년 대비 증가 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에 비해서도 4,245명이나 모집 정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2026학년도 고3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47,000명이나 늘어났죠. 정원은 4,245명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7,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입시의 문이 더 넓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의대 정원이 동결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3월 7일자 뉴스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학생이 복귀를 하고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의대 모집 인원이 줄어들 경우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도미노처럼 상위권 대학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무전공학과에 지원하는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무전공학과의 입결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탐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무전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사탐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론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설 입시 업체에서 10명 중 7명이 사탐론을 한 학생들이 과탐보다 잘 봤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학교 현장에선 아니다. 상위권에서는 사탐 등급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뉴스,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시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학교가 수도권에서는 서울대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탐론 현상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마도 무전공과 관련한 경쟁률이나 그리고 충원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수시 최저 적용이 전형되는 증가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수시 최저 적용을 했죠. 그런데 2026학년도에 보시면요.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까지 이렇게 수시 최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은 매번 다르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완화된 것도 하나의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다 보면 전체적인 입결이 조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탐구 2과목을 하던 것을 1과목으로 줄이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세계 등급 합이 7이던 것을 세계 등급 합 8로 줄였습니다. 한양대만 의예과 탐구 과목 1과목이던 것을 2개 과목으로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빡빡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능 결과 그리고 수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전체적으로 무전공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시 학생부 반영 대학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사범대학교를 비롯해서 연세대 일반전형, 한양대 일반전형까지 정시 학생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전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나온 이슈 6가지는 전체적인 입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입결을 올리는 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전공 학과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한번 그 개념과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 학과란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 후에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각자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유전공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무전공, 그룹, 광역단위 모집 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무전공 또는 전공 자율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합쳐졌습니다. 2024년도에 정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2026학년도에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형은 2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부터 유형 1과 유형 2라는 것을 잘 봐두셔야 합니다. 유형 1이라는 것은 대학 내에서 모든 전공 자율선택, 그러니까 모든 전공, 이게 문과와 이과, 그리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대학이 있죠.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아산 아너스칼리지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요. 자유전공학부였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보건의료계열이나 사범계열 등은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 1 선택 가능 학과, 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잘 봐두셔야 하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선택한 학교에 가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보겠죠.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 서울 캠퍼스입니다. 2학년 진급 시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인문계열로 모집을 하고요. 의학계열, 약학계열, 간호학과, 예술계열,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선발 모집 단위는 제외가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기준 총 43개 학과를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서울대를 잠깐 봐주시면 재밌는 게 10개 단과대학 학과 중에서 모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소속은 자유전공학부에 유지가 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핫했던 자유전공학부, 즉 무전공 중에 하나였던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두셔야 하는 부분이 일부 전공의 경우 선의수 교과목 등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2026 대학 입시 요강과 관련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안에 2026 입시 요강이 대학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때 건국대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희대는 자유전공학부 국제캠퍼스죠. 그리고 고려대 정시와 관련된 학부대학, 서강대 인문기반 자유전공학부, 사이언스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서울대 정시학부대학 광역 모집이죠. 그리고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같은 경우에는 유형 1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전공 유형 2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학부 단위로 모집할 때도 있었지만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대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인문계열이나 공학계열, 자연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등으로 나누어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로 뽑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국문학과부터 시작해서 철학과라든가 인문과 관련된 계열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공 자유를 선택하게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의 이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인서울 기준입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유형 1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2025학년도에 훨씬 많았다라고 하면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비해서 가장 늘어난 것이 수능입니다. 즉, 정시가 가장 유형 1이 많이 늘어났고요.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유형 1은 무전공 서울권을 도전하신다면요. 유형 1 수능을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시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2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시가 훨씬 더 많이 뽑히고 있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전공과 관련된 전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정시 위주의 전형 이렇게 4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형, 종합형, 논술형, 정시형이 있지만 균형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또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형이지만 교과형 안에 정성평가가 들어가면서 학생부 종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그림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전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전략,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을 차례차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전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00% 성적으로만 뽑는 대학 이외에 서류와 그리고 면접과 실기를 함께 보는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인 대학 이외에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 비율은 다릅니다. 비율은 다르지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경북대, 한동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교는 작년에 지역균형의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였죠. 가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실기를 보는 것은 동명대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단순하게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플러스에서 서류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서류도 함께 보고 하는 대학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를 보시면요. KU 지역 균형으로 뽑고요. 자유전공학부 유형 2에 해당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이고요. 경희대 서울 캠퍼스죠. 자율전공학부는 유형 1, 모든 학과를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2합 5라는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탐구 2과목이던 것이 탐구 1과목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입결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동국대 미적용입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열린전공학부와 전공학부에서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뽑게 될 텐데요. 이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이지만 서류의 영향이 조금 더 큰 편이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개 국수, 영탐, 직 모두 다 합쳐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각각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만 나와 있는데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2026년도에만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실제로 2025학년도에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까지도 지역균형에 뽑았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 발표되었던 2026학년도 계획과 다르게 아마 2개의 학과가 더 들어갈 겁니다. 서울시립대는 미적용이 되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저가 3합 7이었죠.
한양대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입결이 많이 조금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군데 대학교가 나오는데요. 경북대와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2합 5, 물론 경북대는 사탐, 과탐 상관이 없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첨단 융합 학부 중에서도 공학 자율전공, 정보의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북대와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라는 것이 높다면 높을 수 있고 낮다면 낮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생각보다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2합 5를 못 맞추거나 해서 지역균형 최저를 못 맞춰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의 영향력이 조금 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 과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교과의 경쟁률을 봤을 때 과연 어디가 높았을까?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긴 했지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서울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설이 되면서 오히려 신설이 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지만 오히려 자율전공학부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설이 된 학과 중에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왔죠. 뒤에 보시면 이런 최저 도입과 경쟁률, 모집 인원은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양대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양대에서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수시에 190명, 정시에 60명을 뽑았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도입을 했습니다. 3합 7이었죠. 교과 전형 전체, 이거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아니라 전체 학과에 대한 평균입니다. 전체 학과의 평균이 2024학년도에 1.37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3합 7이라는 것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할 때는 1.7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죠.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1.58이라는 것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달랐고요. 물론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한양대 전체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6.16이었다면 2025학년도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15.51대 1로 거의 2배 넘죠. 2.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상을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과 전형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입니다. 최종 등록자의 입결을 대입상담 프로그램 상에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7까지 평균을 받고요.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1.2에서 1.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저를 보시면 2.4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교협에 나와 있는 사례로 보시면 최고는 1.08이고요. 최저는 1.74였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죠. 보시면 소수 모집 단위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는 비교적 많이 뽑았다면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소수 모집 단위입니다. 등록자 평균은 같죠. 1.45로. 그런데 모집 인원에서 거의 8배의 차이가 납니다. 8배의 차이가 났는데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성적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1.9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에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고 4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을까? 인문자연 모두 선택 가능한 전형이라는 매력과 그리고 5명, 6명이 아닌 40명, 즉 비교적 많은 모집
모집 인원이라는 것, 그리고 최저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운이 좋다면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학과가 아니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와서 어쩌면 나도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많이 지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인터칼리지학부 울산 지역의 합격 사례 등급을 보면요. 최고는 1.25였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1.57. 전체적인 원래 전국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했죠. 1.44였습니다. 그런데 한양 인터칼리지학부의 불합격 사례를 잠깐 보실까요? 불합격 사례 1.41이 있습니다. 최저 불합격 사례 2.61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불합격 사례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 인터칼리지학부 합격 사례 1.7대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교과 전형인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은 최저 미충족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요, 1.0부터 1.41의 학생 저기 보이네요. 최저 미충족입니다. 그러니까 1.41의 학생이 울산에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저 미충족이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교협 사례에 1.74가 충원 합격으로 13번, 후보 순위 13번이었죠. 그런데 자, 1.37 말고 1.43 보이시나요? 1.43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14번이었습니다. 1.74와 1.43의 차이는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후보 순위가 오히려 1.43이 뒤였습니다. 이거는 최저 미충족도 아니고 도대체 교과라고 하면 분명히 성적으로만 해야 할 텐데 무슨 기준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질 텐데요. 한번 보시죠. 최저 기준이 도입되었지만 일단 입시 결과는 하락하지 않았고요. 경쟁률 영향은 무시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학생 있죠. 1.43인 학생. 정성평가 10%의 영향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10%의 영향력, 그리고 결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기부가 많이 준비가 안 된 학생이었다. 아니면 1.7인 학생이 굉장히 좋은 생기부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 기준과 그리고 정성평가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을 해야지만 될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걸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동국대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 열린전공학부, 인문과 열린전공학부 자연, 그리고 바이오시스템 대학 이렇게 나누어서 뽑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 수시만 보시겠습니다. 비고란에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전체 경쟁률이 14.41대 1이었다면 열린전공학부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에 14.14대 1 그리고 17.96대 1 비교적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생부 교과가 70% 그리고 서류 종합 평가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 학교에서 고교별로 총 8명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래쪽의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영향력에 대한 표를 동국대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와 서류 실제로는 70대 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초 합격의 실제 영향력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서류가 최초 합격일 때는 91.8%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서도 93.0%죠. 도대체 실제로 제가 국어교사입니다. 그런데 수학과 상관이 없죠. 70대 30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8.2 그리고 91.8 또는 7대 93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보시면 실제로 정량평가, 즉 위에 성적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1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를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1등급이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리고 2등급이 9.99, 3등급이 9.95, 그리고 4등급이 9.9죠. 1등급과 4등급의 차가 0.1점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과목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오지도 않겠죠. 사실은 이 교과 성적, 즉 정량평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서류종합평가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역량부터 살펴보시면요. 열린전공학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역량과 사회적 소양을 봅니다. 국어, 영어, 외국어 교과 중심이죠. 이런 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보고요. 사회교과 중심의 소양,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전공학부 자연을 보시면요. 당연히 수학적 역량, 그러니까 수학 교과가 중심이 되어서 논리적 사고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과학적 소양, 즉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과대학 모집이긴 하지만 바이오시스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역량, 과학교과 중심의 탐구 역량이 중심이 되고요. 수학교과 중심의 소양,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각 모집 단위별로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기존에는요, 밑에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뀐 기준은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사실은 무전공이기 때문에 진로가 정확하진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진로라는 것이 내가 의대면 의대,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면 경영학 이런 것이 아니라 탐구 역량, 그리고 어떤 것이든 간에 진로를 탐색하려고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과목별 이수 현황도 동국대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과목수 평균 합격자입니다. 11.96, 즉 과목 평균이 12개는 됐다라는 거죠. 이수 단위도 34.59, 그러니까 35단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전공학부 자연이나 바이오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과학 과목수 평균이 13.54, 즉 14개 정도가 돼야 되겠죠. 이수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5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합격생들이 이 정도는 이수를 했더라. 그리고 보시면 이수를 한 과목이 영향을 끼쳤냐, 이런 것도 제공해 주셨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교과목과 합격 여부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전반적으로 이수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을 이수하면 된다라고 봤고요.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은 자연계열입니다. 과학 교과가 물리학과 화학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물리학과 화학 중심의 이런 과학교과, 그리고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률과 통계나 그리고 기하 과목의 이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부에서 그러한 진로 역량, 탐구 역량,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진로라는 것이 정확하게 없어서 온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렇다면 한우물 파기 유형이 합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것을 탐구한 유형이 합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다 하고 질문을 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무전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것을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파는 것이 더 좋다.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먼저 한우물 파기 유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2학년 때 수학교과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 정치법, 여행지리 그리고 3학년 때 보시면 경제, 수학, 실용경제 뭐가 보이시나요? 경제와 관련된 것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한우물 파기 유형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경제무역에 전반적인 폭넓은 관심을 가졌다면 2학년에는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융합해서 경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전 과목에 걸쳐서 보여주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기업 경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탐구를 진행했죠. 자, 이런 한우물 파기 유형, 전체적인 생기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탐구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범하죠. 사실은 이 학생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 2학년 때는 그냥 전반적인 과학,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다 했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다 이수했고 물리학, 화학, 생명, 과학 전체에 관심은 있구나 정도고 3학년이 돼서 화공에 조금 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이수를 한 것만 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고급 화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 실험 과목을 조금 더 많이 했다라면 조금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보시면 1학년 때는요,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탐구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수업량 유연화에서도요, 조금 더 탐구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삶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 발명을 목표로 한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수학, 과학, 교과목에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돼서는 아까 봤었던 2학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편리성을 증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 공학 분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게 되긴 했지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학이나 화학, 물리학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한우물 파기 유형일까요? 본인의 진로, 명확하죠. 경제나 경영. 이것을 심화하고 확장한 과정이 나타난 한우물 파기 유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것을 탐구한 유형.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탐구했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호기심을 가졌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본인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했다. 그리고 노력했다가 보여진 다양한 것을 탐구한 유형일까요? 두 유형 모두 합격했습니다. 자, 무전공 전형이라고 해서요. 그냥 다양한 것을 무작정 이것저것 탐구한다라고 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탐구했다라고 해서 무전공 전형에 도전을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유형 모두 다 합격을 했는데요. 공통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 사례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갈 경우 생기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탐구하는 학생이 성공했다. 즉 다양한 분야를 개연성 있게 한 학생 또는 한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심화 확장해 나간 학생 돋보였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른 필요 역량 그런 부분들은 이수 과목이나 이수 단위로 확인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론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생기부를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수업량 유연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봉사활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면 무전공 교과 전형을 고려한다면 기본이 되는 건 노란색, 바로 교과 성적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가느냐, 면접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학생부 교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8명 계열과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 본인이 그 8명 안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교과 전형, 교과 반영 방법을 보셔야 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상위 10개 과목만 들어갔었죠. 그리고 모집 인원의 변화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당연히 보셔야 하고요. 서류평가, 즉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하고요. 전년도 경쟁률과 그리고 입결 성적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서를 낼 때쯤 본인이 내려는 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 한번 보면서 원서를 쓰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무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에 이렇게 뽑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업 우수 전형이죠. 모집 단위명 자유전공학부인데요. 합이 8로 내려왔습니다. 최저가 많이 내려왔고요. 탐구 한 과목이라는 거. 그리고 연세대 국제형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리자유학부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6이 입시 요강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리자유학부 유형 1이 들어갈 겁니다. 이하 뭐라는 것, 그리고 영어 2, 한국사 4등급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에만 최저가 들어가는데 이때 과학탐구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 작년도에 신설이 된 3합7 여전히 존재하고요.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를 쭉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분명히 신설이 된 건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죠. 지난해에도 있었던 전형인데 이렇게 경쟁률이 교과 전형에 이어서 종합 전형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2024년도에 15.89대 1이던 것이 2025년도에 32.83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겠죠. 뭐가 달라졌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주목을 했을까?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신설된 학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학과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률 자체가 많이 높아졌죠.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한양대 인터칼리지학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종합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51.4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논술 전형 못지않았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전형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 기준은 모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한번 보시면요. 건국대학교 자체 안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단위 안에서 뽑을 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업 역량 다음에 진로 역량이 아니라 성장 역량을 보고요. 학업 역량보다는 뭘 본다라고 되어 있나요? 성장 역량을 거의 50%나 봅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은 2026학년도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각 대학교마다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로 역량에 맞는지 아니면 성장 역량에 맞는지, 그러니까 학업 역량,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학교에서 최소한 노력을 했다.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탐구 역량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성장 역량이 돋보인다라고 하면 학부 단위보다는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이렇게 전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경희대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학과인데 왜 보여드리냐 하면요. 2배로 뛴 경쟁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경희대학교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경희대 자율전공학부는 사실은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에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서울 캠퍼스 안에 있는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 등 자연과학은 교양이죠. 이런 것들을 이수하게 되고요. 대부분 글로벌 리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글로벌 리더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학을 기본으로 경제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미디어학, 경영학 등을 트랙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즉 서울 캠퍼스에 있는 자율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인문 계열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보시면 경쟁률이 갑자기 확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띄게 높아졌죠. 32.8대 1.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 평가 요소가 달라졌느냐? 평가 요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평가 척도, 예를 들어서 자율전공학부의 평가 척도는 학업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봅니다. 탁월부터 미달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학업 역량, 자기주도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단순히 등급 이것만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과 같은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가 있을까? 보이시나요? 교과목 성적 당연하죠. 첫 번째, 교과목 성적은 적절한가? 그리고 성적 추이도 봅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예를 들면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그리고 계절학기 과목들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들으려고 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습 의지가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수업 태도적인 측면 봅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뭐가 드러날까요? 아무래도 탐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열의와 지적 관심,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이런 것들이 세특이나 이런 것에 녹여져야 될 겁니다. 공동체 역량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행특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만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교과 세특에서도 이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모듬으로 하는 활동에서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것, 그 과정이라든가 공동으로 토론하는 활동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실 공동체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한데요.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자기주도 역량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자기주도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학업 역량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죠. 고교 교육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보는 겁니다. 자,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즉, 학교에서 깔아놓은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소인수 과목 같은 것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위계라는 말은 보통 인문계열의 과목에는 쓰지 않죠. 자, 자연계열의 학생들한테 쓸 텐데요. 당연히 공통과학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화학 1을 이수하고요. 그리고 화학 2, 그리고 실험 과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급 화학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화학 1을 듣자마자 바로 고급 화학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수, 위계에 맞지 않는 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주도 관련 교과 성취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취도라는 것은 학업 역량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석차 등급을 보는데 단 성취도도 보고요. 원점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그리고 분포 비율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기주도적으로 이수한 동일 교과 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들어가는 물리 1을 이수를 했는데 물리 1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90점이 넘었다. 그런데 물리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80점 정도만 받았다면 대학에서 어떻게 볼까요? 아, 이 학생은 그냥 정말 열심히 이 과목을 좋아해서 한 학생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1 같은 경우에 성적이 너무 낮았는데 물리 2 진로 과목에서 성적이 너무 높게 나왔다. 이 학교는 성적을 그냥 마음껏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골고루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적 탐색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활동,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탐구한 경험들이 분명하게 세특이나 이런 것에 적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주도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율전공학부가 경쟁률도 늘어났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합격자의 사회계열과 과학계열, 탐구계열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5년도에 갑자기 과학계열 합격자가 61.1%가 됩니다. 2024년도 합격자에는 없었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인문계열이죠. 그런데 왜 합격자들 사이에 이렇게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61.1%나 될까? 심지어 지원자도 이렇게 58%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까? 자, 보시면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시지 않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있는 자율전공학부가 인문계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유전공학부는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등록자만 보실까요? 자유전공학부의 등록자를 보시면 당연히 등록자가 186명, 자연계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율전공학부의 등록자,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열 등록자가 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 자연계열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아래쪽 표를 보시면 거의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등록자 비율이 55.6%죠. 교과 전형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외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같이 보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안에 그러니까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교과 전형과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 전부 자율전공학부지만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류평가 점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서류평가의 지원자의 최고점도 95.5고 그리고 합격자의 최고 점수도 95.5라는 것은 아마 이 학생이 등록을 한 거겠죠. 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지원자의 최저 점수는 79.8이고요. 합격자 평균은 93.7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자의 평균이 79.8이었다라는 것은 생기부 서류평가 점수에서 낮은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93.7은 됐다라는 거죠. 합격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92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평가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봅니다. 면접을 봤을 때 최고 점수는 97점이었고요. 평균을 보시면 지원자 평균은 82점이 1단계 합격자 중에서 1단계 합격자들이 82.2였다면 평균이 전체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은 88.8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 학생이 61.5였다면 합격한 학생 중에서는 80점이 최저가 되겠네요. 아마 최저인 이 학생 같은 경우에 80점 같은 경우에 서류 점수가 굉장히 높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영향, 즉 1단계에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 2단계에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 자율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세특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이 변화, 그리고 이런 것이 개인의 심화 확장으로까지 나가더라. 단순히 수업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화 확장되는, 개인의 심화 확장되는 그것이 잘 드러나더라. 그리고 떨어진 아이들과 합격한 아이들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이런 부분들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그러니까 과목 선택의 주도성이 두드러지더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탐을 선택한 비율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인데요. 과목 선택의 주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노리고 사실은 인문계열이지만 자율전공학부를 선택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했지만 합격률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수업량, 유연화 주간, 그렇죠. 자율적 교육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탐구활동이나 학생 참여,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보이더란 거죠.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지 않다 보니까 세특과 창체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고요. 독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학년 기록이 아쉽다라는 것과 출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희대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무전공에 지원을 해야 할까요? 본인의 학업 역량, 그리고 학습 경험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진로 역량 또는 자기 성장 역량 이름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로 나눠놨기 때문에 학습 경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생기부가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면접이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뒀는데요. 교육 과정의 중요성이 조금 눈에 띄더라. 특히 이 교육 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경희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경향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이런 것을 맞추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나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모의고사를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최소한 어떤 대학교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생기부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누어서 본인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희망 대학의 선발 인원과 경쟁률, 학과의 전형 방법을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업 역량이 부족한데 학업 역량을 40%를 보는 학교라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꺼려지겠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 역량이 20%였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낮다. 그런데 나는 최소한 학교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탐구 역량 같은 것이 잘 보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건국대를 지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형 방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합격 사례와 자신의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잘 쓴 생기부, 그러니까 세특의 사례가 나옵니다. 최소한 내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사례와 비슷한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생기부 분석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합격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건 그 학교,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학교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전형별 입시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성적,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비슷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 기준 당연히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6번째를 말씀드리는데요. 면접이 있는 학과라고 한다면 면접 기출 문제를 보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이미 생기부를 다 분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면접 기출 문제를 보면 지난해 이 학과에 1단계를 통과한 선배죠. 선배의 생기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선배는 어떤 탐구를 했을까,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을까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하신 질문, 입학사정관이 한 질문을 보면 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을 준비하는, 즉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접 기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그런 탐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래 한번 훔쳐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주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준으로 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 1의 경우 자연계열의 역습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유형 1 같은 경우에 무전공학과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계열이 강세가 될 것이다. 인문계열이 강세다. 무전공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유형 1에서 의외로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희대 사례에서 보시면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열 학생들의 이런 합격률이 높았죠. 또 하나의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예시로 더 보여드리자면, 자,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었을 때요, 합격자 비율만 보시면 최초 합격자, 추합까지 다 합쳐서 인문은 12.5에 불과하고요, 자연 계열이 87.5%입니다. 물론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무전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율이 자연 계열이 강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자, 자연계열의 강세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전공 자율선택제 논술 전형입니다. 여러분, 아마 논술로 성공한 사례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5점대인데 인서울, 그것도 서성한 정도에 합격했다더라. 6점대인데도 합격했다더라. 7점대인데도 합격했다더라. 너무나도 핫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혹하는 점수대이고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합격의 유형일 겁니다. 논술 전형은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충원율은 낮죠. 자, 경희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은 논술 100%인 대학교와 논술 90% 그리고 서류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대학교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죠.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최저 기준이 들어가는 학교와 안 들어가는 학교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보시면 경쟁률 잠깐 보실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전공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논술 전형, 자연계열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64.34대 1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서울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거의 증감 비율을 보시면 88.63대 1에서 111.13대 1, 22.5%나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논술 100, 그리고 서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위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보시면요.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저가 들어갑니다. 이미 최저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논술의 계열이 다릅니다. 건국대는 통합형이고요. 경희대는 자율전공학부이기 때문에 사회 계열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수리논술, 그리고 이화여대는 인문자연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려대 인문계열,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양대 논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로 치릅니다. 그러면 이때 유형 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자연계열의 역습이 있었잖아요. 종합전형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유형 1 논술에서 우리가 인문 논술로 자연계열을 한번 노려볼까?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도 노려볼 만한 대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죠. 통합형입니다. 인문사회 투 유형이기 때문에 건국대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로 들어가서 학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유형 1이기 때문에. 유형 1의 경우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인문과 자연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그리고 한국외대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뽑긴 하지만 논술 계열이 상경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대, 아주대, 서울여대, 그리고 한국항공대 이 계열들은 전부 다 유형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과 함께 살펴보시고 본인이 인문 계열이지만 나는 알고 보니까 컴퓨터공학도 가고 싶었어.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교과 전형으로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논술 전형,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유형 1 논술 한번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논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실 논술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논술 성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6논술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6논술을 썼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6논술을 썼을 때 위험한 게 있죠. 논술 성적입니다. 논술 성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당연히 중요하고요.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성평가, 교과 성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졌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기출문제에 예시 답안이 나오고요. 그 답안과 관련해서 답을 이렇게 적어야 한다. 그 기준이 나올 겁니다. 자,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 전형별 입시, 즉 논술 성적 결과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대학별로 아마 5월, 6월, 7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대학별로 모의 논술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학교별로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데요. 학생들은 모의 논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모의 논술 정도는 도전해 봐야지. 그리고 점수가 나와 봐야 본인의 이 대학교 정도는 내가 논술로 지원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모의 논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의 논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수능이었죠. 수능 유형이 갑자기 바뀌면서 아이들의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면서 5점대 학생이 성균관대 논술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논술을 도전한 학생들이 많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성공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화가 되잖아요. 완화가 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뭘까요? 못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드시 여러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6모나 9모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벽하게 맞췄어. 그것이 뭐 3합 6이라고 하면 3합 6이 딱 맞으면 안 되겠죠. 3합 7이 딱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합을 해도 3합 6이 되던가 3합 5가 되던가 어떤 조합을 해도 2합 4, 2합 5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의 선발 인원 경쟁률, 충원률을 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무전공 논술 같은 경우에 올해 많이 늘어난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떨립니다. 왜냐하면 무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많아지면 우리 학생들은 또 많이 지원을 하겠죠. 지금도 충분히 높은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거고요. 경쟁률이 높은 만큼 합격한 학생들 어떨까요? 또 논술 지원의 특성상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도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전형 방법에 따른 유불리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술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성평가, 그리고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논술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논술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논술 일정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수능이 끝난 그 주 토, 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 일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수능 이전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논술 일정 같은 경우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달려서 그 논술 고사장에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빡빡한 논술 일정 여러분 맞추기가 힘들겠죠. 논술 일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쪽에 모의 논술을 쳐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대학교 그것을 이렇게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적어도 6개, 물론 6개 논술을 다 써서는 안 되겠죠. 6개 논술을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무모합니다. 그렇게까지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 정도로 순위를 정한 다음에 논술 일정에 맞게 원서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시까지 생각하자입니다. 특히 6논술을 도전하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논술 중에서 어쩌면 작년에 선배를 봤더니 6점대 합격을 하더라. 4.5 나랑 비슷한 선배인데 합격을 했어. 그리고 재수를 한 선배 중에 세상에 중앙대 간호학과를 합격을 했어. 인문 논술로 쳤더니 되더라. 이걸 보니까 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선배 성적은 5점대였대.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작정 6논술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실 말립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사실은 변별력이 사실 기준 자체가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지만 학생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요.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개 논술을 다 쓴다?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무작정 논술에 도전한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마 울산 안에서 논술을 해라. 논술하면 성공할 수 있다. 사교육 업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도전하고 9월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는 학원이 있어서 제가 몹시 화를 냈었는데요. 논술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6논술을 썼을 때 본인이 최소한 어디까지 생각해야 한다? 정시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이 6논술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은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 그리고 혹시나 고민을 해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무작정 논술로 들어가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논술에 올인하겠다, 논술 학원만 다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지만 정시까지 생각을 해서 수능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전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했을 때 쾌감도 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무전공학과 지원 전략 마지막 전형이죠. 정시와 관련한 지원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인서울대학과 관련한 인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위권 대학 유형 1 같은 경우에도 정시가 훨씬 많았고요. 1738명이죠. 상위권 대학교 유형 2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인원 2776명 중에서 1777명이나 뽑습니다. 정시에.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으로 나누어 봐도 기본적으로 정시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도권 대학에 가려면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전공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전공에 한해서는 정시에서 인원을 많이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전공이지만 여러분 활용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표준 변환 점수를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대, 표점, 과기대, 한국항공대, 그리고 부산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표점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교도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을 하는 활용 지표가 다릅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반영하는 활용 지표가 다르다라는 것은 학생들마다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등급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자신의 점수가 유불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보시면요. 아까는 점수를 환산할 때 활용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과목별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자, 언어 중심은 당연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 40%가 국어 영역을 더 많이 보고요. 그리고 수리는 당연히 수학을 더 많이 보죠.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도 나눠놨습니다. 가정교육과 간호대학을 제외한 곳과 가정교육학과와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35.7, 35.7 같게 해놨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 봐야 되죠.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을 잘 봐야 하고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거,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하겠다라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은 학생이라면 제2 외국어를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선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시까지 하셔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답안을 완벽하게 쓰시고 나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미적, 기하 또는 과탐을 이렇게 지정해 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연세대가 인문계열에 국어 영역을 굉장히 많이 봐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 최초합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2개로 나눠놨죠.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다릅니다. 33.3, 33.3 국어, 수학을 동일하게 보기도 하지만 국어를 더 많이 보는 영역, 그 단위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탐구를 더 많이 보는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국어를 더 많이 보는 계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시 합격 예측이 왜 어려운가 하고 봤더니 반영하는 지표도 다르고요. 그리고 교과목별로 영역 비율도 다르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같은 대학교 안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문자연이 여러분 원래 보통 위에 거 보이시나요? 수학을 43.3으로 했다라고 하면 보통 자연계열 학생의 점수 계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인문 학생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 불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계열 학생도 국어를 잘한 학생 서강대에 넣었을 때 잘한 점수, 그러니까 반영을 한 점수를 이렇게 점수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2개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잘한 걸로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 작년과 많이 달라졌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2026학년도에 달라진 것이 국어 영역에 40%를 두기도 하고요. 인문계열. 그리고 수학을 40으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영역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느냐, 그리고 탐구 영역이냐, 수학은 똑같이 40%고요. 그죠? 자, 이렇게 이원화됐습니다.
이 두 개로 이원화했을 때 반영 비율을 달리 했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온 점수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 취합한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적비 단위로 아무리 추정을 해봤자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서강대, 성균관대만 이렇게 수능 성적 방법을 이렇게 이원화하지 않습니다. 건국대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인하대 자유전공학부, 카톨릭대도 이렇게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이원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글자가 조금 깨졌는데요. 보시면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산점을 여전히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연계열 가산점 적용 방법, 그리고 때로는 사회계열을 적용하기도 하죠. 가산점이 학교마다 다르다. 그러면 가산점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적의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제일 앞에 사탐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탐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탐을 선택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탐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4%나 3% 또는 과하게 받을 때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6%죠. 이런 6%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더 유리해질까? 그냥 사탐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더 어려워졌죠. 자, 그래서 정시는 예측하기가 더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가 들어갑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정량평가, 즉 1점대 학생이 수능으로 합격을 했었는데요. 교과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과연 고려대 될까? 저희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취합을 했습니다. 그 20%의 점수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나 그리고 부산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한양대까지요.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정성평가의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역균형에서는 교과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평가가 들어가겠죠. 자, 서울대에서 들어간다는 이 교과평가는 어떤 거냐면요. 내용을 보시죠. 과목 이수 내용입니다. 교과목 위계, 적성에 따른 이수 내용, 그리고 수강자 수나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걸 보겠다. 그리고 교과 학업 수업 수행 내용, 그러니까 학업 수행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그러니까 생기부의 내용도 보겠다라는 거죠. 세특의 내용. 자, 그렇다면 요 내용 자체가 어쨌거나 서울대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내용을 잘 봐두시면 앞으로 우리 모든 대학교가 아마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서울대가 정한 교과목 위계, 적성에 따른 이수 내용을 1번으로 하긴 했지만 이게 우선순위 뭐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정시에서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교과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정량평가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교육과정 또 나왔습니다. 충실한 이수 교과목 선택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시 수능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 점수를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AA부터 CC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의 학생은 적어도 BB까지는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AB를 받는 학생이 더 많겠죠, 사실. 그래서 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성평가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이름으로 점수를 이렇게 나누어 놓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이 무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가군에 있느냐, 나군에 있느냐, 다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 나군 같은 경우 비슷하지만 사실 제가 다군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다군의 경쟁률이 어마무시했고요. 그리고 이 다군의 경쟁률만큼 충원율이 엄청났죠. 고려대 같은 경우엔 거의 20바퀴가 돌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쟁률, 가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경쟁률이 6대2.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무전공, 인기가 좀 떨어졌네? 수시보다 별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군에 보시면요. 다군은 두 자리 숫자가 많죠. 여러분, 특히 고려대 정말 재밌게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가군에 있느냐, 나군에 있느냐, 다군에 있느냐. 아무래도 다시 보시면요. 가나군 같은 경우에는 학과 단위, 학부 단위로 있는 그 전형의 학생들이,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군에 쓸 대학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때 무전공에 있는 학과에 많이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전체적인 성적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목표 지역과 대학 결정에 따른 수능 선택 과목을 반드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점수나 변환 점수, 표준 변환 점수 이런 점수로 대학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원 점수로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평이나 모의평가 점수를 이런 모평 점수를 조금은 주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별 정시 모집의 모집군,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경쟁률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원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정시 지원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고정적인 대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영 비율은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입결 표준 점수나 이런 변환 점수 확인하지 마시고요. 뒤에 보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대교역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면 누적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등급이라든가 백분위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적어도 백분위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등급이라든가 누적비 정도를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서울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3학년 2학기까지 교과 성적 신경 쓰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5등급인데 나는 인서울 했어. 물론 가능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교과나 생기부가 들어가는 인서울하는 최상위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기부나 교과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5등급인 학생 그리고 생기부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을 마지막까지 주셔야 합니다. 수시 최종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 전날까지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는 것이 보일 텐데요. 그 2월 인원이 몇 명인지도 나중에 보십시오. 앞에 3번에 보여줬던 인원과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결제 전에 반드시 경쟁률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시고요. 이걸 다 고려해서 썼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보여지지 않았던 경쟁률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실시간 경쟁률 차트가 작년 차트, 재작년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런 차트를 비교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이 전형별로 저희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원 전략이라는 것이 열어보니까 선생님 이게 무전공 지원 전략 맞아요? 알고 보면 전체 지원 전략이죠. 그러니까 대입 지원 전략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한 달 전에 발표난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신설의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무전공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신설 영향은 당연히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입결에도 영향을 주고요. 연세대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보시면요. 무전공계 거대 독수리죠. 자, 서울대가 무전공 유형 1을 160명 선발을 하고요. 고려대는 131명, 물론 성균관대는 280명, 서강대는 167명입니다. 자,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입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원래 무전공, 그러니까 연세대 자율전공이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였나요? 이미 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워낙 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전공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진리자유학부를 지금 갑자기 신설했다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국제학부를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인천 송도에 있죠.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전공학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연세대 자유전공학부 서울대나 고려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연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형 1에 해당하는 연세대 진리자유학부 경우에는 2학년 이후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하게 보건이나 의학 계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문과대학이나 공과대학 그리고 신과대학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대학 이런 대학교도 지금 제한하고 있으니까 연세대 진리자유학부를 노리는 학생 중에서 혹시나 뭐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싶다던가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연세대 진리자유학부는 262명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왔을까? 그러면 순증일까? 순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서 끌어왔냐면요. 자, 경영학과 입시, 모집 정원이요. 2025년도에 보시면 2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4명으로 줄어들었죠. 자, 가장 많이 뽑는 274명, 그리고 점점점 내려가는 산업공학과 쪽으로 내려갈수록 입학 정원이 줄어들죠. 그만큼 차이를 보입니다. 즉, 감소율도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뽑는 단위인 경영학과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에서도 39명, 첨단 컴퓨팅학부도 1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문과대학인 영어영문학과나 그 다음에 화학과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집 정원이 5명, 2명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만 줄어들었죠. 자, 이 학생들을 다 합쳐보니까 이 차이 262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연세대 진리자유학부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왔던 학생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에 274명 뽑던 것이 214명, 60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입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학과의 합격선은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죠.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 사실은 전형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넣지 않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형을 한 번씩 바꾸는 편이죠. 그리고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바꾸는 편이고요.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작년에 신설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전형에 대한 변화를 크게 두지 않는 그렇죠. 보수적인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연세대 정시 전형은 교과 출결을 반영한다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전공에서도 반영은 될 겁니다. 종합 전형이 문제가 될 텐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연세대가 과연 다른 학교처럼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서류만 본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의 자유전공학부처럼 그냥 면접을 하나 더 신설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상이 안 되지만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아마 무전공도 연세대에서 지금 2026 입학 요강
같은 부분은 같은 결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고 선택의 폭이 넓은 유형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과의 경쟁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다른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영학과는 아까 합격선이 소폭 상승하는 학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마 인문계 최상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와 그리고 진리자유학부로 나누어서 분산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눈치 싸움이죠. 경영대 안 가고 진리자유학부 가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또 너무 상위권 애들이 가버리면 정말 이것도 곤란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타대학,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무전공과 고민해 볼 수 있는 학생들, 서울대나 고려대의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연세대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교과 또는 종합, 정시,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 가군일까 다군일까 반드시 입시 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려대가 다군에 가면서 사실은 추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을 때 연세대가 다군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입시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전공학과 선택을 무모한 도전으로 끝낼까? 무한한 가치로 이끌어낼까? 저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무전공학과 선택이 무모한 도전이 되지 않으려면 앞에 설명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결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정성평가, 면접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저 생각해야 합니다. 종합전형, 요즘 들어서 교과 이수 현황 중요도 상승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3학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이미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혹시 계절학기,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계절학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노력하실 수 있겠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그 계절학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2028 대입과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 2026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8 대입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점점 면접 반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했던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측이 결국은 2026 대입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2028을 준비하면서 2026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반영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같이 증가시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입보다 선발 비율이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 없이 도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소폭 하락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 심리의 영향이 가장 심한 곳이고요. 반영 비율, 그리고 가산점, 내신 성적, 생기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전공 지원 시 고려할 점,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진로나 적성 이런 게 제대로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서 무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무전공을 고려할 때 이렇게 진로나 적성을 고려하라고 할까? 학업 능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생기부에 드러나는 것이 물론 한 가지의 전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공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관심,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혀 상반되는 것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내가 법학, 내가 로스쿨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탐구하는 부분이 생기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전공을 지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일단 내가 무전공을 지원하고 나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부 기록도 따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 무전공 학과 운영 방식도 확인해 주십시오.
무전공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무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학과를 꼭 가고 싶어서 왔는데 100% 선택을 보장해주지 않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이 학과를 선택할 수 없는 한양대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입학 후에 전공 선택 기준이나 시기를 반드시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두셔야지 아마 1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신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방향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설되거나 증감하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는 있었는데 미시행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입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공 이동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자, 위에 나왔던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다 보면요. 내가 무전공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교과 활동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내 생기부나 내 성적을 보고 나는 수학이 강점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탐구 역량이 뛰어난 것 같아.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강점을 찾아보십시오. 이 강점에 맞는 전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전공 지원 시에는 이 7번째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원 심리에 따른 합격선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작년의 경쟁률, 작년의 합격선,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무전공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적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성적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쟁률이고요. 경쟁률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 흐름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 무전공을 예측했을 때 사람들은 인문계열이 강세가 될 거고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있다 보니까 인문계열 애들이 안 되겠다. 무전공 갔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냥 학과로 갈래 하고 가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계열이 강세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올해는 또 무전공에 자연계열이 많이 왔더라. 또 그러면 나는 무조건 되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심리에 따른 합격선이 유동적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1번부터 가셔야 되고요. 6번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1번부터 6번. 이러한 지원 심리에 따른 합격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무전공은요, 여러분, 무계획은 안 됩니다. 무작정 덤벼들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학과를 지원하는 것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여러분, 교과 놓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생기부 놓쳐서도 안 됩니다. 수능도 당연히 놓쳐서도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6개를 다 무전공으로 적진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생활 충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무전공 반드시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1개 이상의 무전공 학과 반드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쯤 되면요.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두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반드시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입시 요강이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지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에 유형 1로 갈 것인지 유형 2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도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전공학과에 계획적으로 도전하셔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